또 제 자그마한 이야기가 또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제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간추려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고민했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양교육의 과제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혁명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대학 교육, 뭐 특히 교양교육 역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양교육이 무엇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해피림?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대로 뭐 4차 산업혁명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NBIC 기술, 로봇공학, 자율주행 자동차, 신소재 공학 쭉 어,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 기술이 있죠. 이런 과학 기술의 어떤 발전에 힘입어서 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대학 교육, 특히 교양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노동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이것도 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위기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흔히 탈노동사회화 경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탈노동사회라고 하면 인간의 노동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어떤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을 우리가 탈노동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서 대체하는 일들이 뭐 당연히 비일비재했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등장이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신체적 노동이 자동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죠. 정신 노동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어떤 예측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 전체 성인 인구의 5%만 고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다소 극단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접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가 다 인간의 신체적 노동이라든지 정신적 노동을 다 대체하게 되면 이제 인간은 뭘 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간이 종사하게 될, 담당하게 될 일자리가 비약적으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이게 노동의 위기예요. 사람이 살고 또 생계 유지, 자아 실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직업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일종의 개인에게는 삶의 위기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뻔하죠.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이 담당했던 노동이 비약적으로 축소된다? 그러면 새로운 노동은 불가능하겠나? 다시 말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 영역이 있다면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인간이 담당해야 될 노동,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정신 노동을 대체하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활동이 뭘까? 내지는 AI,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역량은 뭘까? 이런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 4차 산업혁명이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제기하는 하나의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흔히 포스트 휴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라 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NBIC 기술이라고 하죠.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그다음에 인포메틱, 그러니까 정보 기술, 커그니티브, 인지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인간형, 과연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 편집 인간입니다.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정한 어떤 인간의 능력을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공적으로 지적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인간 유형 이야기를 하면 뭐 공상과학, 뭐 소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이보그죠.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가 대체하는 괜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겠죠. 특정한 어떤 능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계가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을 강화하고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데 인간에게 접근해 나오는 그런 또 존재도 등장합니다. 로봇이죠.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인간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입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발전해 왔죠. 놀랄 만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은 발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철학적으로도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여전히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간의 고유성은 과연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인간의 어떤 본질, 인간만의 고유성 이야기할 때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다. 정신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정신적 활동을 또 우리가 이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유효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인간의 고유성 내지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특정한 인간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 대개 뭐 이상적 인간형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개 교육의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정체성이 문제된다는 것은 도대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봐야 할까라는 문제이고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교양교육의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도대체 인간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가 제시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가 지금 애매해지는 시기에서 교육의 목표를 또 밝히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유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선생님들 벌써 아셨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예요.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인간이 대신할 수, 아니,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 당연히 그 고유한 역량이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고유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인간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 교육의 새로운 목표, 뭐 특히 교양교육 역시도 그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정신적 활동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정신적 활동, 인간의 정신적 노동까지 대체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과연 인간의 정신적 활동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의 어떤 고유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개 두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 한 가지 유형의 정신적 활동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근데 다른 한 가지 정신적 활동은 아직까지 현재의 기술적인 수준상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영원히 대신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성은 AI가 담당할 수 있는 정신적 활동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정신적 활동을 인간의 고유한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먼저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면 이것과 구별될 수 있는 또 인간의 또 다른 정신적 활동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죠. 매커시 같은 사람, 뭐 간단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계산적 능력이에요. 이 계산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창출해내면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계가 되는 거죠. 러셀이라든지 뭐 노르빅 뭐 이런 사람들 인공지능이라는 아, 전공 과목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된 교과서 이런 것을 이제 집필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계산적 합리성이에요. 인공지능이 하는 게 계산적 합리성. 그러니까 뭘 계산을 하냐는 거죠. 일단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흔히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냅니다. 이 알고리즘 방식, 뭐 여러분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말로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만든 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지만 과정 자체는 단순합니다. 일단 어떤 규칙과 절차가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뭐를 해요? 갖고 있는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동화된 추론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 통역 번역 장치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번역이 일어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음성, 문자 이거 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요 과정. 이거 이미 1960년대부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뭐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존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적 활동 과정과 인간이 하는 정신적 활동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건데.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그 사례, 비유, 사고 실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중국어 단어를 그 방에 넣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일종의 번역이죠. 뭐 말로 하면 통역이고 글자로 하면 번역이 되겠습니다. 통번역이 이루어지는 방이에요. 근데 이 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공지능 컴퓨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중국어 문장, 중국어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찾아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목록이 쭉 작성되어 있다는 거죠. 왼쪽에는 중국어 단어가 쭉 적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가 쭉 적혀 있고, 이 인공지능은 뭐라는 거예요? 아, 중국어 단어 옆에 뭐라고 영어 단어가 써 있냐?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어, 일종의 아, 통역과 번역 활동이라는 정신적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런 기계적인 활동을 보면서 이 기계가 진짜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해 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영어하고 중국어가 연결되어 있는 목록을 보고 찾아준 것 뿐이에요. A라는 단어에 어떤 B라는 단어가 옆에 붙어 있는 거하고 찾아줬을 뿐이지 무슨 단어인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아, 자기가 찾아준 것이 맞는 번역인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존설이 하는 이야기는 인공지능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특히 뭔가를 정신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죠. 문제를 집어넣으면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스스로 오늘 되게 내가 일을 잘했네. 번역을 굉장히 잘했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자기가 뭘 하는 줄 알고 잘하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못하면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가지 기계가 뭐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기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인공지능에서 일어나는 흡사 정신적인 활동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비교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세 명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셀로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화론적 인지과학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심리학자라고 흔히 지칭되는 미드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죠. 제 사회철학적인 전통에서 제가 많이 공부했던 하버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고유성, 특히 정신적인 활동, 사고 활동과 관련해서 인간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는가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셀로는 개인 지향성 내지는 공동 지향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인지 활동을 설명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개인 지향성, 이것은 인간에게도 나타나고 침팬지, 뭐 오랑우탄 같은 대형 원숭이들 있죠? 영장류 동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내지는 더 하등에 해당되는 뭐 다람쥐라든지 이런 동물들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머릿속에서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 추론을 토마스 앨런은 특히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행동하기에 앞서서 가상적으로 머릿속에서 뭔가 해보는 거죠. 뭘 해볼까요? 아, 나의 목표는 이건데 이 목표를 위해서 A라는 행동을 하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인과적인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행위에 앞서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행동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행위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침팬치 영장류 동물들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만은 영장류가 아닌 동물들도 해요. 우리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사고, 정신적 활동은 인간만이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물들도 합니다. 이런 식의 개인 지향성에 따른 사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다람쥐도 도토리를 수집하고 뭐 이럴 때 도토리 많은 나무로 내가 뛰어갈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갈까 아니면 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기어갈까 요거 다 재봐요. 다람쥐 가만히 보면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아예 안 뛰지 말자 밑으로 내려간다.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사고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뭔가 하는데 사고 활동을 하는데 그 사고 활동을 토마스 앨런은 뭐라 그랬다? 개인 지향성, 내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인간도 하고 동물도 해요. 그런데 이것과 구분해서 공동지향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고 모델 내지는 행위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좀 달라요. 토마스 셀로는 개인지향성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도 나타나지만 공동지향성은 이제 인간에게 특화된 어떤 정신적 활동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동지향성 말만 들어도 알아요. 나의 목표도 있어요. 근데 타인의 목표도 내가 인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일단 설정이 됐으면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또 생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 사람이 또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서로 협력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머릿속에서 그려봐요. 그렇기 위해서 나는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타인의 목표를 알 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텐데 나는 어떤 행동을 해주면 우리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를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행위를 선택하죠. 그 선택해서 이제 실제 행위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나하고 협력했던 타인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이거 역시 고려하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나도 만족하고 타인도 만족한다면 행위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행위를 수정해야 되겠죠. 이 공동지향성에는 개인지향성에서 없는 사고 과정이 있어요. 그 없는 사고 과정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 스스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것,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이 개인 지향성에서 없는 새로운 사고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토마스 셀로가 인지과학자이면서 진화론적 인지과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고 모델이 달라요. 개인 지향성, 공동 지향성. 인간에게 고유한 게 공동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여타의 영장류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고 유형이 공동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진화론적으로도 인간이 여타의 고등 생명체죠. 영장류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특징으로서 공동지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 뭐 4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그 이전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때는 인간하고 유인원들하고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인간이 거기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 흔히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공동지향성이 나타나고 이 공동지향성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 단계 그러니까 약 30만 년 전 짧게 잡으면 한 10만 년 전부터 집단 지향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사고 유형으로 가는데 근본적으로 공동 지향성이라 해서 나타나는 타인의 관점에 서고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좀 더 정교화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 셀러는 인간의 고유성을 어떤 정신적 활동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공동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동지향성의 초보적인 형태들이 침팬지나 무슨 보노보 이런 오랑우탕, 이 대형 원숭이들에게 맹아적으로 있긴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특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도 이 토마스 헬러는 요즘 학자예요. 지금 한참 활동하고 있는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그 진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근 100년 전이에요. 미드라고 하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죠.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여타 생명체하고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은 정신적인 활동이 있는데 그 정신적인 활동은 특히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유한 정신적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타의 생명체에서도 흡사 정신적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회가 매개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활동을 설명하느냐? 두 가지로 일단 설명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사고를 하게 되는 것, 이른바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라는 뭔가 내가 사는데 행동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신적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뭐 비슷한 요즘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정신 멍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작동 안 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제 사고 정신적 활동이 시작되는데 미드가 보기에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구적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든지 노동하든지 나의 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을까? 내가 뭐이 도구를 뭘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사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적인 장애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타인과 교류할 때 교류가 잘 안 돼요. 교류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서로 뭔가 협력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협력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써요. 머리를 어떻게 쓸까요? 왜 안 되지? 저 사람하고 소통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길래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지, 저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정신적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드는 바로 여기에 주목해요. 이 두 번째, 도구적 장애 때문에 뭔가 사고하고 아까 토마스 앨러식으로 얘기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여타의 생명체도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 두 번째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표적인 어떤 사례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숙명여대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해준다면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대답해 주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의 저 위치라면 어떻게 가야 할까? 내 위치에서 숙명여대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에서 숙명여대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타인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내 스스로 수행해요. 다시 말해 그 사람과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내 머릿속에서도 나 혼자 반복해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답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타인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믿는 이것이 인간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 함께 있다는 건 뭐겠어요? 사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유형의 사고 방식은 사회를 전제한 것이고 이것을 인간의 어떤 고유한 정신적인 활동을 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사회적 현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를 기반으로 하지만 뇌의 어떤 물리화학적인 작동 과정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버마스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근 뭐 90세가 다 되셔서 20세기의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버마스는 미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토마스 셀로의 입장은 몰라요. 그랬는데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하버마스가 두 가지 어떤 합리성을 구분합니다. 이 합리성은 어떤 생각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매개된 행동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구적 합리성, 뭐 전략적 합리성,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구분한 것으로 유명을 하죠. 도구적 합리성은 뭐겠어요?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내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목적 달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도구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긴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전혀 다릅니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행동. 물론 여기서 목표는 핵심적으로 다 그거예요. 생존 내지는 노동을 통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어, 사회적 재화의 창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목표가 됩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휘되는 합리적인 태도 내지는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할까요? 공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물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 없고 그래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공동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리성을 설명을 합니다. 공동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서로 뭘 해요? 말하죠. 뭐 내가 한 번은 청자 듣는 입장일 수도 있고 화자 말하는 사람 입장일 수도 있고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주장을 하죠. 남이 주장하면 듣고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해야 돼? 물어보죠.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근거 제시가 일어났어요. 그럼 맞으면 난 합의를 해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비판이 진행이 되죠. 그럼 결국에 가서는 더 나은 논증이 나오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어떤 상호작용성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절차다. 일상적으로는 이런 합리적인 절차가 일어나기도 하고 잘 안 일어나기도 해요. 쉬운 과정은 아닌데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히 합리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나은 논증. 다시 말해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달라요. 상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합의 도출은 불가능한데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나의 주장을 넘어서 저 사람의 주장을 넘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바로 뭐다? 내가 타인의 관점에 서서 나의 주장을 반성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겠죠. 서로가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면서 뭐가 잘못됐길래 저 사람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숙고하는 과정이 없으면 둘이 합의할 수 있는 더 나은 논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게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일관되죠. 토마스 셀러가 이야기하는 개인 지향성, 그 다음에 미드가 이야기를 하는 도구적인 어떤 장애 문제, 이것과 도구적 합리성 같은 계열입니다. 제가 시간이 한 40분 돼서 이게 넉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으네.
그래서 이제 이 합리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성을 이제 강화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 내지는 이것이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슈밥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하는 것이 있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태혁 선생 김진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공통분모만 뽑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은 맨 밑에 있는 거.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력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다 뭐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인 역량들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보면 아까 의사소통 합리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절차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공동의 문제가 있고 화자와 청자와 역할을 하고 주장, 근거 제시, 비판, 더 나은 논중 합의입니다. 요걸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비판, 창의, 소통, 협력이 다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안 했느냐? 했죠. 하고 있죠. 뭐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에서 특히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토론, 조정 이런 거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는 거 계속하면 됐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또 뭐 바꿀 게 있겠는가. 크게 바꿀 것은 없지만 조금 바꿀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합하는 통합형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제 주장은.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뭐 글쓰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나 이제 조금 고급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쳐서. 그 합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 프로젝트형 수업을 해야 한다. 교수가 큰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소규모 조를 편성해서 그 소규모 조가 그 큰 주제에 해당되는 자기 조만의 특수한 소주제를 만들죠. 이 소주제를 문제 형식으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데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모여서 계속 토론해야 되겠죠. 우리 이 소주제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 소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갈 거. 이거 다 토론의 과정이에요. 토론의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면 보다 나은 논증에 근거해야 되겠죠. 매주 그 프로세스를 발표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조들도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럼 다른 조들이 저조에 대해서 대주제는 같고 소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토론도 일어나고 전체 토론을 위해서 각 조들은 내부 토론을 또 사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해서는 각자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조의 통합된 보고서가 아니라 다 각자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의 어떤 수업이 강화되면 이 흔히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역량이 개별적으로 어떤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공동 프로젝트형을 통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어떤 고유한 정신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교양 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을까? 그게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